자, 계획 천재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 설계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엠스라고 하는 그 휴양지입니다. 바트 엠스인데. 그래서 이제 황제가 아침에 산책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불쑥 온 거예요. 와서 이런 요구를 했어요. 우리 폐하께서 여기다 사인하래요. 이렇게. 그런 거의 격이. 그런 분위기에서 요거 좋은 소재인데 전쟁을 폭발시킬 만한 도화선 외관으로 쓰기로 작정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쟁까지 일으키지? 양쪽 국민 모두에게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의 계획이 정확히 먹혔어요. 양국에서 진짜 반 프로이센, 반 프랑스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폭발했어요. 야, 그러면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 돼버린 거네요. 짐이 이번엔 직접 나서겠어. 아니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짐은 나폴레옹의 조카요. 아니 그 나폴레옹의 조카지 나폴레옹은 아니잖아요. 나폴레옹처럼 되고 싶었죠. 그렇죠. 삼촌처럼 군사적 천재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러니까 거죠. 히트를 한번 치겠다 이번에. 지금 독일군은 벌써 38만 명이 그렇죠. 막 쫙 준비하고 있는데 병력이 10만 이때부터 명 열세 차이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정적으로 선전포고를 했네요. 그럼요. 군사적 준비는 양쪽으로 질적으로 프로이센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의 무서운 점은 군사적 준비뿐만 아니라 외교적 준비도 한다는 건데 만약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붙는데 영국도 오스트리아도 러시아도 다 프로이센 너 뭐야? 라고 나서면 프로이센이 고립될 위기가 있거든요. 비스마르크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합니까? 당연히 외교의 천재니까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오스트리아 편에 있던 바이에른, 비르텐베르크, 바덴 쪽하고 비스마르크가 먼저 공수동맹을 체결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프로이센의 위력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깨지는 걸 봤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군사적 지원도 보장받고 프랑스가 동맹 맺지 마.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진 다음에 1867년에 쪼그라들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민족 국가 그러니까 새로 이제 이 제국 관리에 우선했고 그다음에 우선은 발칸반도 러시아 제재가 우선이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영국 아닙니까? 또 영국은 프랑스의 강대 국가를 당연히 저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이센의 이 프랑스 전쟁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흑해 비무장 조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프로이센밖에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러시아도 접촉해서 동맹 맺자했는데 러시아가 거부했습니다. 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준비가 딱 된 거죠. 원래 프랑스가 그 전에 많은 것을 베풀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비스마르크가 준비하려고 해도 야 그래도 우리하고 프랑스하고 같이 알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전에 프랑스가 다른 국가들한테 말 안 들어? 라고 해왔던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준비가 철저했던 프로이센입니다. 보불전쟁 개전해보죠. 비스마르크가 그렇게도 원했던 개정. 개전을 하는데 프랑스가 먼저 선전포고를 해서 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양측 모두 이거를 뭐 절대 전쟁으로 해서 서로를 끝까지 박살내고자 했던 전쟁은 아니었어요. 역시 이번. 예, 이것도 정치적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그렇죠. 또 제한적이었잖아요.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우리가 통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프랑스 너희가 신경 꺼 방해하지 마라는 거였고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야 북독일 연방으로 만족해라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거 타협시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겨야죠. 뭔가 한 번 의지도.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에서는 군사적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보호 전쟁에서도 봤다시피 상대방의 주력을 완전히 선멸. 섬멸해가지고 상대방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동시에 하나를 더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프랑스도 나름 이게 되게 자존심도 세고 쉽게 이게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알자스 로렌 지역을 점령한달지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는 몰트케 같은 경우는 파리까지 점령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어느 지점에서는 주력을 찾아서 거기서 선멸하는 게 제1의 목표였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세적 방어인 겁니다. 나폴레옹 3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자브레켄에서 프로이센군을 격파를 하고 여기서 오히려 병력을 확 가지고 베를린까지 통로를 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도 했거든요. 이 사람 또 이제 나폴레옹 많이 들었구만. 그걸 또 이제 따라가지고 나도 또 위대한 한 업적을 이뤄볼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북독일 연방하고 새롭게 이제 프로이센 편에 가담했던 남부 주들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이 독일의 이 어떤 통합에 완전히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엄청나게 프랑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올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원이
제대로 대지를 안 병력이 안 했다. 모여요. 병력이. 심지어 일부 병력은 뭐 탈영까지 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공세를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바젠 사령관 같은 경우는 모인 병력 가지고 먼저 자브리켄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선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아직 독일군의 주력이 배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일개 사단만 여길 갖다가 지키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군단급이 막 공격을 해오니까 프랑스가 딱 자브리켄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막 프랑스 언론에선 난리가 났죠. 뭐 이미 이겼다. 뭐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황제 나폴레옹 만세! 때가 하고. 금방 전쟁 끝날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깨달은 게 또 뭐냐면 전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무기도 좋고 우리가 잘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만만치 않은 거지. 예, 그러니까 약간 보호 전쟁이랑은 조금 다른 상황으로 약간 맞아요. 전개되는 느낌이 있어요. 적어도 전투 레벨에서는. 그런데 프랑스군이 여기서 더 이상 또 공격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추격도 하고 기세 좋게 병력을 더 데리고 와서 더 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프로이센도 뭔가를 또 깨닫습니다. 아, 프랑스가 우리 땅 넘어서 멀리 진격해 오려고 하지는 않겠구나. 얘네들은 그냥 찔러본 거다. 찔러본 거다. 원래 얘들 전략 자체가 방어적이고 수세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 프로이센군 같은 경우는 1, 2, 3군이 이 국경지대에서 병력을 배치를 해놓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곧 이제 누구의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까? 프로이센의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4일 날 프로이센 3군이 자르브르켄 동쪽으로 내려가 있는 비산부르 쪽에서 3군이 배치됐다가 공격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프랑스 1군단 병력하고 이제 조우전을 시작을 알사스 합니다. 지방의 지금 전투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프랑스 한개 사단을 분쇄를 하고 바로 프랑스 영내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르브르크에서 싸우고 있는 프랑스군에서는 여기서 지금 프로이센군이 밀려 내려오면은 자칫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는 부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단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르브르켄 전선에 있던 프랑스군이 철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임무용주의 얘기 나왔지만은 독단적인 반격도 있었습니다. 네. 원래 1군이 조공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설 타이밍이 아닌데 룩셈부르크 트리어에 있다가 뭐야? 이것들이 왜 여길 건드려? 하면서 독단적으로 트리어에서 자르브르켄으로 남하에서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앞에서는 공격 들어오고 네. 저쪽에서도 우리 전지가 뚫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알자스 쪽에서 공격이 시작되니까 프랑스 쪽에서 야 우리 다시 수비 위치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프랑스 국경 쪽으로 넘어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쪽으로 넘어오기로 돼 있던 프로이센군 주력 부대 2군도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양측이 싸우는 보불 전쟁에서의 전투의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때 프랑스군이 우리가 물로만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프랑스군이 숨겨놨던 비장의 무기 뭡니까? 샤스포. 그렇습니다. 샤스포 소총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샤스포 소총이 등장한 배경은 프랑스군이 예산은 되게 부족했는데 그나마 보호 전쟁에서 배운 것이 깜짝 놀랐죠. 뭐야 저 드라이젠 니들건 야 후장식 소총 저거 진짜 물건이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프랑스가 없는 예산 모아서 황급하게 도입한 게 이 샤스포 소총이거든요. 자 이거야말로 이제 제대로 된 볼트 액션 소총입니다. 그래서 역시 로렌츠 소총보다도 더 사거리가 길었어요. 연사 속도도 빨랐고. 네, 빠르고. 그렇죠. 후장식으로 훨씬 더 좋은 연사 속도가 있었으니 프랑스군이 이때 전술을 살짝 바꿔요. 방어 쪽으로. 우리가 너무 그동안 돌격했다. 엘란 이 네. 기세만 강조했는데 우리 이 무기는 적의 소총보다 훨씬 사거리가 길다. 그러니까 우린 먼저 방어로 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멀리서 프로이센 군이 그동안 기가 살았으니까 막 진격해 들어오면 우린 장거리에서부터 쏜다. 사거리가 보통 드라이젠 이들거는 한 600m 정도 보면은 얘네들은 1500m까지 나가거든요. 와. 원거리에서부터 사격을 해 들어가서 프로이센 군이 먼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죠. 샤스포 라이프에서 막 쓸려 나가고 하는데 그때 프로이센 군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임기응변 지휘 아니겠어요? 저기는 방어진이 강하구나. 그럼 우리는 옆으로 돌아간다. 옆으로 막 침투해서 측방 공격을 해서 침투에 들어간과 동시에 뭐가 동원되냐면은 트루프 야포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도 또 한 번 느껴야 될 것이 프로이센 군이 이 당시에 정말 강군인 것은
보호 전쟁에서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또 포병. 철저히 반성을 했어요. 포병이죠. 예. 그 부분이 바로 포병입니다. 보호 전쟁에도 크루프 강철포가 투입이 됐지만 활약 거의 못했죠. 그러니까 소리를 못 들었어. 이거는 전술의 문제다. 배치의 포의 문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포가 너무 그냥 보병이랑 유리돼 있어갖고 저 배치의 뒤에서 그냥 미적미적 있고 아주 소수만 쓰다 보니까 잘 갖춰진 적의 포병에게 유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강조한 것이 우리도 포병을 집중 운용한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운용하는 게 아니라 보병과 착 밀착을 해서 같이 움직이다가 보병이 딱 곤경에 처하면은 쫙 나서서 거기서 집중 사격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삭삭 산계에서 다른 위치를 잡는다. 이런 전술, 이걸 아틀레리의 마센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술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약점이었던 프로이센군 포병의 기동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적시에 유효한 화력을 갖다가 퍼부어댈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병 운용도 바꿨어요. 마찬가지로 크니그레츠에서 프로이센 기병도 활약을 못했잖아요. 네. 그 당시 350개 기병 중대가 들어갔는데 39개만 투입됐습니다. 거의 활약을 못했어요. 이것도 왜 이러냐. 전통적인 기병은 상황을 봐서 결정적인 순간에 돌격해갖고 기병 돌격으로 쓸어버리는 건데 이 시대는 지났다. 우리의 드라이젠 이들건에 의해서 기병이 쓸려나가는 거 봤잖냐. 그래서 몰트케가 이 다음에 어떤 계획을 하냐면은 그동안 있었던 중기병, 흉갑기병들이죠. 퀴라지에 이 부대들을 거의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해체시켜야죠. 네. 소수의 부대만 남기고 싹 해체시켜버린 다음에 얘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은 전방위 수색 부대로 운영을 해요. 쫙 펼쳐갖고 앞으로의 기병의 임무는 산병 수색. 그래서 적의 정보를 딱딱딱 캐치해갖고 적의 빈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교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전술, 보병이 강한 적의 방어진을 만나면은 허점을 찾아내서 파고든다. 이게 짝짝 먹히는 겁니다. 기병이 딱 찾아내니까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허점을 보고 있다가 저기야, 저희가 빈틈이다라고 하면은 보병이 딱 포병과 함께 그쪽으로 달려가서 크루프 속사포를 빠바바방 밀어대니까 갑자기 옆에서 공격을 받은 프랑스군은 완전히 사스포도 총알 거 있으면 뭐해. 포격에 다 휩쓸려 나가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프로이센군의 사상자가 적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프랑스군보다 많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군은 어떻게든 우세한 병력을 가지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우겨 넣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그럼에도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프랑스군은 못 버티고 퇴각해버리는 거고요. 그 패턴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사기와 정신력으로 무장한 게 프랑스군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약간 프로이센군으로 바뀌었다는 느낌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던 와중에 지난번 보호전쟁에서는 니들건의 어떤 그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프랑스의 샤스포와 크루피포가 맞아요. 지난번에는 사실 크루프포가 등장 거의 안 해서 아니 강철이 밀떡 왕세제께서 그렇게 강철포는 도대체 뭐하러 산 거야? 뭔가 위력을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못했죠. 네. 그러면 이번 전쟁의 무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때 샤스포는 누가 만들었냐? 이 앙뚜안 알퐁스 사스포라는 프랑스 육군 무기 기술자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프로이센이 썼던 드라이제 니들건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종이로 된 그 페이퍼 카트리지를 네, 넣는 페이퍼 방식인데 결정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드라이제 니들건은 단점이 뭐였어요? 비우면 못 써. 습하면 안 돼.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가스 손실이 많았죠. 아 가스 손실 많다고 했어. 근데 사스포는요, 뭐가 있었냐면 이 놀이쇠하고 총신 사이에 곰바킹이 있었습니다. 가스가 안 새네. 혁신을 했네. 혁신. 가스는 세지만 훨씬 덜 샜어요. 새로운 거. 새거. 혁신. 혁신이죠. 네, 그렇죠. 혁신. 그러니까 사거리 차이가 굉장히 2배 이상 납니다. 처음에 이 샤스포의 위력을 경험했던 프로이센군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 정도 거리면 저 총이 안 날라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프로이센군이.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중탄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쓰러지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왜 그러지? 반격했어요. 우리도 오픈 파이어 했단 말이에요. 사거리가 안 안 돼. 맞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이 잘 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적보다 못하면 좌절합니다. 그럼요. 충격과 공포. 네. 상당히 혼란이 그래서 있었겠다. 여기서 프로이센군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어요. 초반에 엄청 혼란이 있었죠. 고무바킹이면 네. 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녹거나 찢어져 나가거나 이렇게 하네. 아 물론 그래요. 맞아요. 오래 물론 쓰면 그렇죠. 그렇게 돼요. 쓰다 보면 많이 그 효과가 반감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이제 니들건보단 나았습니다. 낫다 이거지.
이게 볼트 액션 소총이 나중에는 요 밀폐 기구가 발전해 갖고 이 패킹 없이도 이게 딱 밀폐시키는 요 러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발명되기 전이어 갖고 이런 고무 패킹이 큰 역할을 했죠. 아, 이게 원발음은 패킹이군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어르신들은 자꾸 빠킹 그래가지고. 우리 땐 다 빠킹이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 TMI는 자 고무가 어디서 나오죠? 고무나무. 그렇죠. 인도 차이나. 맞아요. 식민지. 맞아요. 이게 식민지 경영을 하는 프랑스니까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프랑스군의 또 다른 히든 카드가 있었죠. 그렇죠. 두두두두두두 쏘는 거. 기관총. 기관총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기관총. 이때 기관총을 썼어요? 프로에센에 없었던 기관총이 있었던 거. 아, 이게 미트라이즈 기관총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요 19세기의 기관총 하면 보통 우리가 남북 전쟁 썼던 게틀링. 게틀링하고 근데 작동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캐틀링은 둥둥둥둥. 자, 게틀링은 위에서 길다란 카트리지를 넣고서 그 카트리지 하나씩 떨어지면 그걸 타타타타타 쏘는데 여러 개의 총신이 회전하면서 쏘잖아요. 근데 미트라이즈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총신이 한 다발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각 총신에 맞는 총알을 카트리지에 하나씩 다 밀어넣는 거예요. 탕탕탕탕탕탕 각 총신이 개별적으로 발사됩니다. 아. 시간차를 네, 두고. 그렇죠. 소총 묶음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게틀링보다는 덜 혁신적이에요. 제가 그러네요. 봤을 때. 그러네요. 네, 근데 혁신적이 뭘 떠나고 기관총이 없는 상대한텐 이게 또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 프랑스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게틀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저렇게 포가에다 얹어놨었어요. 그러니까 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슷한 총이 영화에 나오죠. 우리 장고에 나옵니다. 장고. 아, 맞아. 예. 장고에서는 근데 약간 고정 오류가 있죠. 그 옆에 탄띠가 나왔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 아무튼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병 대 보병의 총격전에서는 프로이센군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군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최 박사님께서 크루포. 크루포. 그냥 크루프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크루프 강철포. 스틸. 탄소. 그렇죠. 이 강철과 주철의 차이가 뭡니까? 탄소 함량이 달라서 단단해. 그러니까 이 중량이 적으면서도 강도가 셌어요. 특히 인장 강도가 훨씬 셌거든요. 압력을 훨씬 더 잘 견딥니다. 그렇지. 또한 가벼워. 가볍고 이렇게 되니까 이동도 빠르죠. 빨라. 더군다나 여기서 하나 더 혁신이 들어갑니다. 역시. 뭐냐? 후장식. 장전이 빨라. 그렇네. 근데 프랑스는 이런 대포가 없었어요. 없었어. 이게 왜 없었겠어요? 항철이 없어. 그게 아니라 1866년에 활약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전화위복인 게 그렇죠. 보호전쟁에서 크루프 강철포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했으면 프랑스 깜짝 놀라고 대비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저거 채택해야 돼 라고 했을 거야. 근데 거기서 활약을 못하니까 에이 포병은 저거 아닌가 별거 없네. 보다. 저기선 배울 게 없네. 에이. 청동 쓰리게 나. 이게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전 그래서 진짜 보호전쟁이 이해가 안 갔던 게 저 좋은데 왜 활약을 못했을까가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가볍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포는 대포예요. 대포죠. 이게 끌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이센군이 뭐 어떤 생각하냐? 야, 하나에 구경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 만들어라. 그래서 가벼운 거는 빨리빨리 보병하고 같이 가기 훨씬 쉬울 거 아니냐. 그래서 끌고 간다고요. 6파운더와 4파운더 딱 통일해서 대량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또 강점이 하나가 더 있었던 게 포탄도 훌륭했어요. 크루프 강철포에 드디어 충격신관이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금속재 탄피가 있는. 그전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빵 터지는 그 시한시간밖에 못 썼는데 이제는 슉 날아가서 땅 저게 부딪히면 그때 터지게 만드는 이런 충격신관도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을 하면서 위력이 엄청나게 배가 되는 거예요. 속사하지, 정확히 우리한테 떨어진 다음에 폭발하지. 그 탄착군만 맞춰서 쏠 수 있으면 진짜 그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이때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크루프 강철 대포는 대포 설계와 제조 기술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촉진한 대포라고 그렇게 평가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소총에서의 프랑스군의 우위를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스포 소총이 프로이센군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면 이 크루프 강철 대포가 프랑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줘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거를 카피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만든 게 75mm 포라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개량돼서 셔먼에 탑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기 전투에서 스피쉐든과 비상부르 그리고 페슈빌레에서 이 세 번의 전투를 갖다가 치르면서 단 3번 졌는데 프랑스군의 사기가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길 것처럼 막 했다가 꺾여버리니까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 알자스 지방을 방어하던 프랑스 1군단이 일부는 스트라스부르로 쫓겨가고 나머지는 보주 산맥을 넘어서 이제 정신없이 패주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
프로이센군이 중요한 장애물이었던 보주 산맥을 넘어서 로렌으로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위기네요,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이 알자스 전선이 이렇게 쉽게 뚫려버리니까 로렌에 있던 나머지 주력 5개 군단이 이거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프로이센 군대 공격에 확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당하잖아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철수해야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지금 5개 군단은 메스로 가버렸고 네. 3개 군단은 이제 샬롱으로 가가지고 전선이 완전히 이제 분리된 상황인 거죠. 네. 분산된 프랑스군을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 이후에 급격히 전선이 모젤강 전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메스도 모젤강가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새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 메스 쪽에 가서 전열을 정비하자라고 모젤강을 이렇게 넘어옵니다. 원래는 이 모젤강에 딱 도달한 다음에 잠시 소강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기동을 발목 잡는 비가 왔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모젤강이 범람하고 막 그래갖고 이 당시 모젤강 양쪽에 지키고 있던 양군이 홍수에 휩쓸려가서 많이 죽고 뭐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일간 진격이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군에겐 굉장히 호기죠. 프로이센군의 추격을 무릅쓰고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호기를 프랑스가 살리지 못합니다. 우물쭈물했군요. 아니면은 프로이센군의 측방을 공격해도 되거든요. 네. 아직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공격할 생각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공격 재생이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프랑스 1군단을 추격해서 넘어오는 프로이센군은 이 메스를 남쪽으로 우회해서 쫙 배후를 치려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지금 상황이 급격히 프랑스군에게는 위태롭게 가게 됩니다. 포위당하게 생겼네. 맞아요. 갑자기 이제 포위전으로 지금 이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게 우리 나폴레옹 3세도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아 장군, 내가 미안한데 좀 사정이 생겨갖고 좀 샬롱으로 갈게. 다시 좀 가야겠어. 비후방으로 가야겠어라고 하고 8월 12일자로 지휘권을 다시 바제노 원산한테 넘기고 본인은 후방 샬롱으로 내뺍니다. 아유. 그러니까 남아있던 모젤강 이쪽 메스를 지키고 있던 바제노 원수도 황제 폐하도 가셨으니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야지. 그럼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총퇴각하자. 우리도 서쪽으로 빠져나가야 돼. 이 포위망을 빨리 탈출해야 돼. 라고 하면서 총퇴각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프로이센군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정말 빨랐다. 이때부터 그동안 프로이센이 갈고 닦았던 기동전의 진가가 나타나요. 메스에서 서쪽으로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유명한 베르동입니다. 베르동. 베르동. 1차 세계대전에 또 유명한 전장이 돼요. 그 베르동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프로이센군이 더 빨랐어요. 프로이센 2군의 기병대가 이 베르동 쪽으로 가는 도로를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퇴각해 나오는 프랑스군을 요격하기 위해서 전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스 쪽에 몰려있다가 빠져나오는 프랑스군, 그리고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막 달려온 프로이센 2군의 선봉대가 딱 충돌하게 되는데 전투가 있죠. 그게 바로 8월 16일 마르스 라뚜르 전투입니다. 마르스 라투르 전투. 자, 이곳에서 바로 두 국가의 주요 무기들이 불을 뿜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총과 대포가 불을 뿜는데요. 과연 이 주요 전투에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마소금의 대가 샤른의 눈 속에서 짭짤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이 굉장히 맹랑한 방법을 씁니다. 맹랑해요. 예, 당시 전장이 포연으로 굉장히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시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해까지 졌어요. 그러니까 피하 식별이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저녁 전투에서 프로이센의 6보병사단 병력이 프랑스군의 6군단 소속 제4보병사단 70년대한테 코앞까지 접근합니다. 프랑스군이 저거 뭐야 저기 하고 총을 딱 댔죠. 근데 이때 프로이센군 쪽에서 프랑스어로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아군이니까 쏘지 말아라.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안심하고 총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프로이센군이 일제 사격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프랑스군 70년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콤비백사는 프랑스 6군단도 잔종병력이 급히 후퇴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병무리가 또 프랑스군 6군단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군인지 프랑스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 뭐야?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기병에서 외침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들렸어요? 아군이야. 비블라 프랑세 이래요. 프랑스 만세. 비발라팡.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이 또 안심을 해요. 또 안심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프로이센군 기병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똑같은 방법에 2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프랑스군은 정신이 없었다는 거잖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네요. 도망쳐요. 그만큼 프랑스군이 패닉에 빠져 있었어요. 네. 패닉에 빠진 적한테는 이런 간단한 기만 전술도 통한다. 충분히 통할 수 있다. 계속 패전을 예. 해왔고 이제 또 도망쳐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 당시 마슬라투에서 빠져나오려는 프랑스 군단은 5개 군단이었는데 프로이센 2군은 기껏해야 기병 약간이랑 1개 사단 정도만 와갖고 이걸 맞닥뜨렸는데 프랑스군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우위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몰랐죠. 몇 배 병력이 더 많다는 걸 모르고서 알면 그냥 돌진해서 끝냈겠죠. 그래 저렇게 돌격을 했을 텐데 지금 우리 앞에 프로이센 군이 도착해서 진지를 펴고 있다는 착각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폰 브레도프의 기병 돌격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이센에 얼마 남지 않은 중기병대, 흉갑기병대가 흉갑기병이에요. 프랑스군 포병대를 향해서 답으로 딱 뽑고 쫙 빼들고 기병 돌격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걸 휘저어버려요. 칼을 물론- 빼들고 네, 그렇게 해서 막 한번 휘저어버리죠. 물론 그 다음에 말로는 좀 비참했어요. 그 다음에 보병진지까지 접근하니까 저는 뭐야 샤스포소 총을 딱 꺼내들더니 빵 쏴서 그게 또 영웅담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프로이센군이 너무 열심히 싸우고 크루프포를 막 장렬까지 해대니까 그 기세로 인해서 프랑스군이 완전히 눌려버린 그 거. 돌격할 이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좀 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프로이센 성견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가 퇴각한다는 그 호기를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곧바로 본인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생각 안 하고 바로 들어와서 막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또 한 번 이제 프로이센의 임무영 임무영 전술의 그렇네요. 우수성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물론 프로이센의 부대도 지원 병력이 오고 있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계속 도착을 하면서 때까지 시간이 거점을. 지나니까 네. 거의 대등하게 되고 네. 먼저 기가 눌린 프랑스군이 안 되겠어. 지금 돌파 안 된다. 메스로 다시 퇴각. 마슬라토르에서 첫 번째 돌파 시도가 실패하니까 그 사이에 프로이센군은 2군 다 넘어오고 그리고 1군 병력들도 조공들도 상당히 많이 넘어와서 완전히 이 서쪽 출구를 갖다가 봉쇄해버립니다. 에워쌌죠. 네. 그리고서는 프로이센군은 야 이것들이 다시 한번 빠져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야겠다. 프로이센군답게 저돌적으로 선공을 택합니다. 그래서 메스 방향으로 압박을 하면서 이제 벌어진 전투가 8월 18일에 그 유명한 그라브로트 생프리바 전투입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네, 거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프로이센군 1군과 2군이 정오 무렵부터 남쪽 그라블로트와 북쪽 생프리바 사이를 연하는 프랑스군 방어진지를 향해서 공격을 개시합니다. 아 일제 공격입니까? 네. 프랑스군이 이 당시 5개 군단, 이를 공격하는 프로이센군은 8개 군단. 거의 20만 병력이 이제 압박을 해들어갔고요. 이거에 대항하는 군대가 약 11만 명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이미 그 사이에 수많은 뭐 전력 손실이 있었고 게다가 점점 더 사기가 꺾이면서 도망병들도 막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전력 차이가 있었는데 진짜 큰 문제는 사생결단을 내고 여기서 진짜 박살내야 된다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저희 프로이센군의 장점들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거예요. 원래 방어선이 약간 좀 느슨한 상태에서 갑자기 조우를 해야 프로이센군의 이 슥슥슥 측방 공격에 쉽게 잘 무너질 텐데 이미 프랑스군도 여기서 방어진지 딱 만들어놓고 정면에만 4개 군단이 바짝 틈도 없이 측면을 노출시키지 않고 조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이센군이 우회해서 침투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 하면서 프로이센군이 돌격을 하니까 어쭈 하면서 샤스포 따다다다당 쏴대니까 결국에 또 추풍낙엽처럼 쫙 이제 프로이센군이 또 당합니다. 사거리도 짧고. 안 되겠다. 우리의 비장의 무기 크루프포가 나가죠. 전진 이렇게 해서 크루프포들이 나서갖고 또 이제 한참 프랑스군 방어진지 때려대니까 그때 좀 숨통이 트여서 다시 전진하는데 그럼 또 이제 뭐가 나오죠? 미트라이즈가 그렇지. 또 나오는 기관총 또 나오겠지. 기관총도 이런 식으로 이 샤스포와 미트라이즈의 맹렬한 화력에 프로이센군도 여기서 진짜 곤경을 겪습니다. 프랑스군이 잘못 역습을 해오면은 오히려 역으로 휩쓸려 나갈 그런 위기까지 있었는데 프랑스군이 출격해서 공격할 엄두는 못 내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프로이센군으로서는 다행하게 북쪽 생프리바 쪽에서 활로를 찾습니다. 북쪽에는 어떤 군단들이 있었냐면은 프로이센군의 근위 군단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일 정예 부대 근위 군단 플러스
작센 군단이 있었습니다. 작센. 네. 여기서 작센이 이번에 작센이 활약을 합니까? 우리 허준 씨. 이기는데 걸어요 작세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정확합니다. 이번에는 이 근위 군단을 따라서 작센 12군단도 꽤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생프리바 전선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결국 거의 저녁이 다 돼갖고 북쪽에서 프랑스군 전선을 돌파하고 좀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 프랑스군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진짜 붕괴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뒤에 프랑스군도 예비대가 있었어요. 부르바키 장군이 있고는 제국 근위대가 예비대로 있어갖고 이때 막 프랑스군에서 근위대 지금 나서서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라고 하니까 근데 참 애석하게도 근위대가 거부합니다. 이미 대세가 넘어갔다. 출격을 거부합니다. 무슨 짓이요? 제국 근위대의 명성이 이거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죠. 원래 프랑스 군의대는 목숨을 바치더라도 돌격. 예, 원래 그 전투 이제 메송드라 이런 애들 막 나가야지. 황제가 없으니까. 아, 나폴레옹 삼선 뒤에 있잖아. 우린 근의대야. 참 그런 애석한 면이 있었는데 어쨌건 그라브르트 생프리바 전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이센군의 고전이었습니다. 토이센군의 사상자가 훨씬 많았어요. 토이센군이 한 2만 명 정도, 그리고 프랑스군이 한 12,000명 정도. 오히려 프로이센군이 더. 네. 어떻게 그 방어하는 쪽이니까 공격하는 쪽이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다시 바제 원수는 총퇴각 해갖고 메스로. 메스 쪽으로 도망가서 완전히 요새에 기대갖고 농성을 하게 되고 이때서부터 이 야전군 전체가 더 이상 나올 생각을 못하고 그냥 메스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센군 1군과 2군은 이제 메스 요새를 갖다가 싹 에워싸고 포위망을 단단히 조이게 됩니다. 완전 도시봉쇄가 돼가 버리는 거네요. 네. 프랑스에는 그래도 한 개 군이 더 있었죠. 쓸 수 있는. 아까 따로 또 세 개의 군단이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샬롱으로 들어갔던 곳. 그리고 나폴레옹 3세가 합류했던 곳. 그렇죠. 거기가 이제 마크마옹이 이끄는 샬롱군입니다. 이들이 이제 뭘 결심을 하냐면 우리는 메츠를 구원해줘야겠다. 후원해야죠. 안 그러면 포위선멸당해서 그냥 거기서 말라 죽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네. 또 많은 군사사학자들 중에는 이게 패착이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샬롱 야전군이 메스를 구원해야겠다는 마음만 있었지 지금 메스 내부의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어쨌건 황제의 위신이 여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구원해야겠다. 특히 여기서 더 밀어붙인 게 황후, 유명한 외제니 황후가 지금 여기서 밀리면은 우리 황실 뭉개돼 하면서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니까, 국민들 반발할 거야. 네, 그러니까 제발 가서 구원해라고 해서 떠밀어 갖고 알겠어.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게 하면서 샬롱 야전군을 이끌고 메스를 구원하러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샬롱군 자체도 야전군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몰티크에조차 이걸 예상치 못했어요. 당연히 파리로 철수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파리가 훨씬 좋았던 것이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파리는 원래서부터 굉장히 튼튼한 요새죠. 요새 도시였어요. 성벽도 있었고 지금 뭐 생강 주변에 잘 보시면은 옛날 요새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롱성이었고 또 파리는 시민군들이 조직이 돼서 그 당시 예비군이 한 15만 명 정도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좀 오합지졸이긴 하지만은 샬롱 야전군과 이 예비군이 합세하면은 강력하게 반격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이런 공간이었는데 이걸 합류를 거부하고 그렇죠. 파리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메스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베르댕 쪽은 뚫기가 너무 지금 힘들고. 정면 방향이니까 돌아서 가는데 그 방향이 스당 방향인 겁니다. 스당 방향으로 해서 북서쪽으로 해서 구원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사령부를 랭스로 옮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격 준비를 하는데 이런 돌파 작전과 구원 작전에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의 의도를 일단 숨겨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포위되어 있는 나오려고 해야죠. 아군이 네. 호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안팎에서 양쪽에서, 쪄야죠. 양쪽에서. 그렇죠. 안팎에서 쳐줘야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당시는 무전기가 그렇죠. 없던 시절이니까 상황을 알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온다는 것도 모르고 그죠? 네. 그래갖고 지금 서로가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데 연락이 통하긴 합니다. 이걸 전령을 통해서 했는데요. 이 에피소드도 참 기가 막힌데 전령이 당연히 군복 입고 가면은 잡히니까 평복을 입고서 막 가는데 가다가 보면은 곳곳에 프로이센군 기병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프로이센군에게 잡혀서 수색당했을 때 이 편지가 나오면은 그렇죠. 뭐야 하면서 당연히 사살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령이 어떻게 했냐면은 암기. 편지를 먹습니다. 뱃속에 나왔고 결국에 막 검문에 걸려도
저 농민이에요 하면서 빠져 들어가갖고 안에까지 메스까지 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러고서 하고서 이제 편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렸겠죠. 이게 또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확인이 안 되잖아요. 첩자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명령이 황제가 바젠 장군 내 고생하고 있는 건 잘 알지만은 우리가 이제 곧 구원하러 갈 테니 여기 호응해갖고 그쪽에서도 탈출할 방안을 우리 잘 협의해서 나오시오라고 했는데 바젠 장군이 받고서 아니야 우리 못해요 라고 절망에 빠집니다. 왜? 야 이게 참 기가 막혔던 게 프랑스군이 얼마나 사이가 바닥이 났냐면은 바젠도 지금 2번 이렇게 크게 당하고 나서 이거 어디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군단장 회의를 소집하는데 군단장 회의 분위기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군단장 회의에서 누가 한 명에게도 용감하게 나서왔고 장군님 우리 황제 폐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한번 서쪽으로 돌파합시다. 아니면 북쪽으로 돌파합시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 군단장들이 다 장군님 저희 그냥 여기 그냥 있죠. 여기 메스는 요새도 튼튼하고 아직 식량도 탄약도 있고 네. 여기서 그냥 버티면은 어떻게 되겠죠. 뭐 황제 폐하께서 오시든 뭐 잘못되면 빠디 넘어가면 뭐 강화조약 맺겠죠. 그럼 그때 손들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전장에서 졌네요. 포기했네. 예. 이때 이 군단장 회의 기록들을 보면은 어떻게 프랑스군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심하다. 군단장들이 이런 소리하고 앉아 있을 정도로 이 상황에서 샬롱 야전군 혼자 어떻게든 뚫고 나가려고 막 바깥에서 들어오지만은 여기서 이걸 가만 놔둘 몰트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샬롱 야전군이 뭔가 움직임을 하고 있는 낌새가 보인다라고 해서 에이 설마 걔들이 이런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하지만 기병들 다 풀어갖고 잘 감시하고 있어 라고 쫙 하는데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와요.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교회에서? 우리 남북전쟁 때 신문에서. 중요한 정보는 어디서 했습니까? 신문. 이번에도 신문에서 했어요. 나폴레옹 황제가 친히 구하러 가셨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진짜 나온 거예요. 신문에 뮤즈강을 건너갈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황제 만세 막 이런 게 뜨니까 또 비블 프랑스에 야호 하면서 그 당시 저기 보시면은 3군이 딱 샬롱 야전군을 추격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방향을 파리 방향으로 잡고 있었어요. 추격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그래 믿어보자 신문을 믿는 거야 하면서 대북쪽으로 회전 기동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정확히 먹힌 겁니다. 거기에 그 소식을 듣고 저기 포위하고 있던 1, 2군들 중에서도 일부분을 떼갖고 일개 군단을 더 편성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구하러 간다라고 해놓고 다른 길로 가든가. 맞아요. 처음에 몰트케도 이거 페이크 아닐까? 그렇지까 언론에 당연히 이렇게 퍼뜨리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게 있거든. 이제 기병들이 딱 진짜입니다. 저기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맞닥뜨린 곳이 보몽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8월 30일에 양군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압도적인 프로이센군이 쫙 양쪽에서 압착을 해 들어오니까 여기서 그대로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보몽에서 패한 프랑스군이 결국 뒤로 몰려가는 곳이 스당입니다. 스당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쪽이에요. 지금 저 벨기에 국경 쪽이라고요.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렸죠 지금. 네. 저렇게 가서. 그리고 나폴레옹 3세와 마크마옹 원수 그리고 일개 야전군이 스당에 갇혀버립니다. 근데 저 병력이 적은 병력이 아니었어요. 13만 정도 사실 됐거든요. 바둑 둘 때 보면 살리려고 옆칸에 두고 옆칸에 두고 옆칸에 두고 하다 보면 구석으로 이렇게 가는 그죠. 느낌 있잖아요. 충몰이.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탁 막으면 쌓여서 싹 먹히잖아요. 대마가 그 느낌인데 저 수당에 있는 병력까지 하면 양군이 프랑스의 전부인 거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렇죠. 전군인데 네. 정규군은 전군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 두 스당과 메스에 고립돼 다 갖고 같이했죠. 네. 참 참혹한 현실이 된 거죠. 아,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이 가운데는 프랑스군 해병대도 있었습니다. 해병대요. 네. 오. 원래 프랑스는 또 믿는 구석이 뭐였냐면 프랑스도 해군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나폴레옹의 이 전쟁 계획에는 우리가 육지에서 알자스 로엔에서 상대하는 것 플러스 우리의 강력한 해군이 발트해로 진출해서 독일의 발트해 쪽 배후를 친다. 해병 사단을 태워갖고 거기에 상륙전 완전 인천 상륙작전을 우리가 펼쳐갖고 프로이센군의 침공을 틀어막는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웬걸 이걸 실행하려고 하니까 역시 준비가 안 된 문제였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해군을 소집했는데 프랑스 해군의 주력은
지중해 쪽에 있잖아요.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 주력 부대가 그쪽으로 다시 지브롤터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참 걸리고 그렇죠. 영국이 가만히 있나? 또 기가 막힌 상황이 뭐였냐면은 해병사단 이 금쪽 같은 해병 부대들 갖다가 소집 다 이제 가자라고 했는데 없는데요. 다 어디 갔어? 여름휴가 쓰고 다 나갔는데요. 국가 전쟁 상황인데 왜 여름휴가 했었어요? 참. 선전포고 하기 전에 이미 휴가 쓰고 나간 병력이 태반이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휴가를 취소해야지. 휴가 취소하고 빨리 다시 들어와라고 했는데 한참 뒤에 소집이 되고 이 병력들을 다 수습해서 올라가려고 보니까 또 문제가 북해 쪽에 있던 프랑스 항구들의 발트해까지 들어갈 석탄이 부족한 거야. 연료가 안 되는 준비가. 그것도 문제고 상황이 그 사이에 육지의 전투가 이 모양이 되다 보니까 야 해병대 발트해 상륙작전할 지구리 여력 없다. 지금 당장 샬롱으로 와. 그래서 해병사단이 샬롱으로 왔는데 이 해병부대까지 싸그리 지금 여기 걸려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양구는 싸그리 포위 그러면 이제 선멸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당에 들어갔던 이제 사실 샬롱군 같은 경우는 수당에서 끝까지 사수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끝까지 우리 저항하겠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냥 포위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조금 천의 요새이기도 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잠깐 재편성을 하고 네.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나가야지라고 생각해서 잠시 들린 겁니다, 사실. 잠들면 죽어요. 그게 문제죠. 근데 잠시 들른 사이에 이미 프로이센군이 확 에워싼 거예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잠시 들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수당에는 천의 요새이긴 하지만 식량이나 탄약 이런 게 충분치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스랑 장기 항전을 달랐어요.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근데 그나마 방어에 유리한 건 뭐냐면 수당 같은 경우는 남서 방향이 습지입니다. 남쪽하고 서쪽 이 방향이 그럼 그쪽으로 프로이센군이 오기엔 굉장히 곤란하겠네요. 곤란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북쪽 방향은 나름 고지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방어에 대단히 유리합니다. 저쪽마저 프로이센군이 재빨리 가서 딱 배울 이게 차단해버렸어요. 이제 핵심인 거야. 거기가 중요한데 거기도 차지해버렸고 서쪽으로도 와버려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곳들이 돌파돼 버리면 쉽게 포위가 되는 지형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프로이센군이 쉽게 돌파를 해서 포위를 해버렸다는 사실에 이미 프랑스군은 이 상황에서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린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죠. 싸움과 동시에 반나절 만에 전의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반나절 만에 전이 상실한 거는 시작과 동시에 전투 의지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부대들이 흩어져 있는데 개별 부대들이 항복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이 스당 전투는 전쟁사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 실제 전투 장면이 사진으로 기록된 최초의 전투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까지 남북 전쟁이나 그런 거는 그림이었잖아요. 전쟁 뒤의 장면들 이런 초연이 쓸고 그렇죠, 간 그렇죠, 전장이 보이는 사진들만 있었는데 이때는 저 실제 전투가 찍혔습니다. 저게 프로이센군이 저 도로를 따라서 일 부대는 종대 대용으로 막 밀고 내려오고 있고 들판에는 양쪽 부대가 산개 대용으로 지금 조우하면서 이제 막 양쪽에 소총을 쏴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딱 보이죠. 저러면서 압도적으로 막 밀고 오는 프로이센군 그리고 프랑스군이 막 전열이 무너져서 주춤춤. 그래서 지금 다 패주하고 프로이센군이 저렇게 장악한 사진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야금야금 밀려 들어오고 프랑스군의 전열이 무너지니까 수당의 중심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폴레옹 3세도 아니 황제가 여기 있는데도 그러니까. 부대들이 조직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황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9월 1일 나폴레옹 3세가 백기 내거라. 항복해야지 이제. 네. 도리가 없잖아. 더 항전할 방법이 없다. 나의 치세가 끝났구나. 여기에 그러면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비스마르크라든지 와 다 있어요. 와 있는 거예요? 네, 다 이제 쫓아서 야전 지휘본부를 이렇게 쭉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제하고 여기가 정지부구나라는 걸 네. 알고 있었구나. 딱 이제 아는 거죠. 비스마르크는 다. 황제가 왔다. 참 근데 이게 항복해버렸는데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마냥 또 좋아할 상황이 또 아니었어요. 왜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강화 교섭으로 끝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는 뭐 알자스 로렌 같은 경우를 빼앗고 교섭에 들어가겠다. 아니 몰트케는 뭐 파리까지 점령하겠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교섭의 대상이 누굽니까? 황제자. 황제잖아. 황제잖아. 근데 황제가 어때요? 항복을. 항복을 해버리니까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원래는 황제가 파리에 있어야지 거기서 중신들을 이끌고 뭔가 뭐 강화안을 마련해서 서로 협상을 할 텐데 황제가 항복을 해버리니까 항복을 해버렸네? 네. 그러면 저기 의회에서
죽여? 아,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문제가 그거지. 프로이센이 사실상 이제 승리했다라고 이제 여기에 지지만 또 다른 양상으로 전쟁이 이제 또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황제는 항복했지만 프랑스는 항복 안 했다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전개가 돼버리는 거죠. 황제가 포로가 됐고 주력군이 완전히 깨졌다. 파리 시민이 이제 거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왜 이러나요? 그거에 분노해서. 이게 지금 독일에 대한 분노보다는 프랑스 황제나 프랑스 맞습니다. 국제나 그렇죠. 정부에 그게 대한 큰 지금 분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가 난국을 해체하고 해서 이제 묘안을 낸 게 황제를 폐위시킵니다. 저포로 폐위. 이게 프랑스의 사실 무서운 점이기도 한데 네. 외부에 적이 나타나면은 뭉쳐요? 갑자기 단결돼 갖고 60만 병력이 소집이 돼요.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파리로 갑시다. 그럼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상황이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겁니다. 비스마르크가 보기에는 전쟁 오래 끌면 끌수록 대외적으로 또 다른 국가를 또 개입을 할 수 있고 어떻게든 공격을 하든 포격을 하든 하루빨리 함락시키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빠른 종결을 비스마르크가 독촉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때부터 비스마르크와 몰트케 간의 갈등도 심심치 않게 노출이 계속됩니다. 전쟁지휘관과 정치지휘관과 싸우면 이거 뭔가 문제가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